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과학 IT 쪽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구글 통행세, 네이버 독과점, 플랫폼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맥락이. 구글 통행세다라고 하면 뭐냐면요, 구글을 통해서, 여기가 플랫폼 아닙니까, 구글이? 그 플랫폼을 거쳐갈 때, 그럴 때 이제 요금 징수를 이제 제대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구글의 방침입니다. 구글이 내년 9월까지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앱의 모든 인앱 결제 금액의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기로 해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내려받기를 하고 무료 이제 앱인데 들어가서 인앱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앱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 결제 금액이 있으면은 30%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글 통행세입니다. 구글을 거쳐서 했으니까 30%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구글 스토어가 엄청난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 통해서 이게 다 내려받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구글이 이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30%라는 수수료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30% 기준 이걸 보면 원래 이제 이게 어디서 먼저 했냐면 애플 앱스토어 같은 데에서 요게 이제 먼저 요런 정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에픽 게임즈라고 이제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 잘 몰라도 요 게임은 알죠? 포트나이트가 이런 거에 반발해 가지고 애플 및 구글의 30%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네 이제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해가지고 앱을 다운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 앱을 삭제해버렸고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법적 공방 중이에요.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자, 그래서 포트나이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덤벼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구글이 이제 나름의 통행세 이런 걸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글 입장에서 보자면은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뭐 할 말이야 있겠죠. 우리가 이거 운영하느라고 비용이 장난 아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는 할 텐데 업계는 이제 이런 뭐 당연히 이럴 때는 뭐 고객 뭐 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 핑계를. 그래서 업계는 수수료 부담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럼 가격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비싸서 이거 안 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연쇄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긴 한데 수수료가 아예 없다는 것도 시장 논리에 좀 안 맞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플랫폼은 어디서 땅 파서 이거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이 30%라고 하는 이 정도는 센 것 같긴 해요. 그죠? 30%면 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백화점 같은 데 입점해도 30%예요. 백화점 물리적 공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30%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무슨 물리적 공간이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 공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무슨 30%씩이나 받아.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반발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수수료를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너무 과하지 않나? 3%만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는 얼핏? 근데 뭐 그건 제가 전문적으로 따져본 건 아니니까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독점적 지위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계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네이버. 네이버의 우리나라의 이 독점적 지위가 심각하죠. 다음이 너무 쳐졌어. 네. 그래가지고 이 네이버의 이 독과점이 심각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부가 요거는 어떤 거냐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그 네이버 쇼핑에 올라와 있는 쇼핑 그 상품들이 먼저 검색되고 그리고 이제 팔려 나가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갖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거예요. 네이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또 플랫폼으로서 여기는 요 사업의 모델이 뭐예요? 여기 기반을 두고
어디든 여기다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네가 이제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직접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요 자기네 거가 먼저 뜨게 하고 우선적으로 이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은 이거는 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2번 나오네요, 그죠? 자,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래가지고 26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 보니까 공정위는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우려가 커졌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 교부 및 사전 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사업자가 입점 업체의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거나 이건 다 갑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해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이제 플랫폼법을 이제 제정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나 어떤 물건을 납품받아서 그 물건을 판매를 하는 뭐 마켓컬리 사례가 이제 나와 있죠. 책에 보시면 마켓컬리 같은 거 뭐 이런 데들은 여기서 이제 빠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플랫폼 갑질 논란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IT에서 또 하나 좀 보자면 백사장이 사라진다. 전국해 한 절반 이상 침식 우려가 있다. 이건 뭐 국정감사 기간에 좀 밝혀졌는데 왜 이렇게 백사장이 사라지는가? 이게 보니까 해안에 침식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식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퇴적지형이거든요, 백사장이. 근데 왜 침식이 돼서 들어올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바다와 인접한 해안도로를 원인으로 지목한대요. 우리나라 해안도로는 육지보다 바닷가 쪽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데 백사장 위에 도로를 떠받치는 옹벽을 건설하다 보니까 백사장 면적이 좁아지고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뭐 기후 이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영향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이 옹벽을 건설한 게 문제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그 이제 지리에 관련된 주제는 잘 없었는데 나와가지고 좀 하나 말씀드려 볼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이거든요. 동고서저 지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동쪽은 높고 동고 그리고 서저 이렇게 됩니다. 서저인데 서쪽으로 가보면 여기가요 완만해. 그래갖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요 여기에 보면은 바다가 이게 해수면이 낮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요. 이게 예전에는 중국 쪽하고 우리나라가 이 육지로 이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들어차서 이게 낮죠, 그죠? 해수면이 그래갖고 달의 힘에 의해서 맨날 이게 끌려갔다 왔다 간조 만조가 반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물의 흐름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이쪽으로는 하천이 이게 되게 작고 여기는 하천이 되게 길어요. 하천이 길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 하천들이 쭉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침식을 해가지고 이 굵은 알갱이들 있잖아요. 굵은 알갱이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막 쌓아요. 앞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굵은 알갱이들이 이제 쌓여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쌓여서 이런 걸 뭐 선상지라고 하고 막 그래요. 선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류천이 이제 있고요. 공류천이 있고 공류하는 천변 주변에 있잖아요. 배후습지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범람을 잡고 하니까 배후습지가 생겨요. 배후습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는 되게 작은 알갱이들이 이제 오거든요. 되게 미세한 알갱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기 이제 갯벌이 되는 거죠. 갯벌이 형성돼요. 갯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형 자체가요. 또 뭐라 그러냐면 리아스식 해안이라 그러죠. 리아스식 해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서해안 보면은 황해안 보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게 산 중턱이 해안선이 돼서 그렇죠. 육지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찼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게 갯벌이 형성된 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쌓인 것들을 바다가 이제 만조 때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싹 물로 덮었다가
이 간조 때 나갈 때 이걸 싹 끌고 나가가지고 여기다 쌓는 거예요. 갯벌 쭉 펼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쪽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쪽은 이제 이거가 우리 태백산맥 백두대간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융기가 돼서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융기해안이라고 합니다. 융기해안. 융기가 돼서 그래.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단층 작용에 의해 갖고 이게 밀려 올라온 거죠. 밀려 올라와서 융기해안이 됐고, 자, 융기해안이어서 여기가 이제 바다가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다 이제 바다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요 파도가 막 침식해 와요. 파도가 막 침식해 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자꾸 때리다 보면 여기에요 해안동굴 같은 게 이렇게 형성돼요. 해안동굴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갖고 무너져 내려. 그러면은 여기가요 파식대라는 게 또 형성되고 그래요. 파식대. 아, 이놈의 기계는 저랑 잘 안 친해지네요. 그죠? 파식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시스텍 같은 것도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침식이 많아요. 이쪽은 이 퇴적인데 이쪽은 침식 지형들이 많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냐면 퇴적 지형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작은 이 강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확장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다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로 가기 전에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서 여기 이제 바다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바다로 만나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이를테면 여기에 이렇게요 돌들이 쌓여요. 돌들이 이렇게 쌓이고 자갈들이 쌓이고 흙들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가 자꾸 어떻게 돼요? 이런 데가 이게 메꿔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기 가보면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 바닷가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파도가 또 치잖아요. 그럼 봐봐요. 해안가에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모래사장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을 때 모래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파도가 자꾸 치면은 여기에 이제 모래가 막 쌓이는 거야. 모래가 막 이렇게 쌓여서 모래사장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파도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모래사장이 이렇게 이제 사취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새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그러다가요 물을 막아버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물을 막으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바닷물인데 그런데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호수가 형성되는데 이런 데로 이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있잖아요. 퇴적물들이 요 안에 이제 쌓이는 거예요. 경포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데도 이제 이걸 석호라고 하는데 사주, 사취, 석호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빈 이런 식으로 모래가 쌓인 지형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게 메꿔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준설 작업을 하죠. 관광 자원이니까. 이런 지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제 그런 정도 봐두시고 뭐 지나가 볼까요? 스포츠 엔터. 딴 거 뭐 또 뭐 어디 가서 1등하고 이런 건 다 뺐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번에는요 대법원 승소한 유승준이 이제 비자 발급 또 거부했다 이런 건데 요거는 제가 좀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병역 회피 논란으로 18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을 정부가 재차 거부했고요. 이게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비자를 꼭 발급하라는 건 아닌데 그건 재량의 영역이 있지만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문제다라는 이제 판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승준 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왜 내가 승소했는데 입국을 자꾸 거부하냐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이 입국 거부가 또 되니까 서울행정법원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증이다 그랬을 때는 저기 이제 비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요거를 이제 했는데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유명인이라 그런 거예요. 유명인이라 이 사람이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한테만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이 사람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벌써 한 뭐 18년 됐다 그러나?
18년, 16년, 18년 됐다고 하는데 계속 이 사람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중 국적자였던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입니까? 응? 우리가요 법을 적용할 때는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요 그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나라의 그 저 국적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입국 금지시켜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유승준만 합니까? 유승준이 대중가수에서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재벌 집안에 찾아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도 안 유명하나?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죠. 어떻게 이거 유명인이라 그래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기준을 그러면 엄격하게 해서 병역 거부했던 사람들은 더 그리고 이중 국적자면서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 취득해가지고 병역 안 받은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왜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유명인이라는 기준은 되게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예, 법의 적용을 집행을 하는 행정부가 너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은 해볼 의미가 좀 있고 제 주장이 물론 또 이제 안 맞다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저도 이제 이 주장을 좀 걷어들여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법 적용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법을 집행상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 예민한 국민들이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회피성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 되게 손쉬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예 이런 병역 거부한 사람 다 인류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말이야. 그럴래니 너무 부담이 크죠. 부담이 크죠. 반발이 클 거 아니에요. 부담은 크고 그렇다라고 유승준 씨도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언론이 크게 떠들 텐데 언론이 크게 떠들게 되면은 그때 갔을 때 이제 그걸 수습하기 어렵고 정부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국민 일부로부터. 그러니까 손쉬운 선택. 옛날부터 입국 거부해왔으니까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원칙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가 비판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원칙이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원칙이 뚜렷하게 없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좀 위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뭐 어떤 판단을 웬만하면 좀 안 내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 부당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드려 보는데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뭐 그랬죠. 이런 이슈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 있으면 제가 이쪽 이런 주장이 있고 이쪽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할 텐데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고 그냥 공인도 아니고요.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괘씸죄 사서. 그리고 뭐 자기가 해병대 간다고 떠들다가 갑자기 병역 기피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야? 나 이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죄입니까? 법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거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괘씸죄를 삼았다? 그건 여론에 밀려갖고 그냥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 뿐이에요.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원칙을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예. 아예 그냥 있잖아요. 병역 기피한 사람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애먹이고 잘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저는 찬성. 저는 이중국적 뭐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무는 안 하고 말이에요. 필요할 때 우리나라 들어와서 권리는 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예. 뭐 그런 생각을 한번 밝혀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 엔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인물 용어서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슈들 우리 이제 최신 이슈들 한번 또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